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이런 날 모시기도 좀 죄송스러운데 불금 플러스 또 연휴 첫날인데. 와. 요즘 별로 뭐 약속이 없어가지고요. 예. 괜찮습니다. 네. 아니 저기 뭐야 오늘 첫 시작을 갖다가 오늘 이제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이제 우리 한중일 다 한번 짚어주실 것 같은데 네. 중국 쪽 그리고 요즘 갑자기 활력이 넘쳐 보이는 일본 네. 그리고 또 미국이 이제 며칠 내로 뭔가 좀 뭐 이렇게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만 네.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나 미국의 경기 상황 그렇게 됩니다만 아니 이거 반도체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이것도 2차 전지는 쑥 들어가 버리고 또 이제 갑자기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뭔가 좀 혈이 뚫리는 듯한 혈이 느낌입니다. 네. 실은 저는 반도체가 작년 이맘때 생각해 보면 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막 많이 떨어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예, 맞아요. 그때 주가가 떨어질 때 뭐 일반적인 시각이 뭐 나쁜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떨어지냐라는 해석이 많았고, 네. 근데 지금은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좀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SK하이닉스는 영업손익이 적자가 나고, 근데 주가는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뭐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의 뉴스를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야 이런 식으로 매출 같은 게 시장의 예상치보다 막 50%씩 더 나오고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게 정말 무섭도록 많은 수요를 이제 만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아니더라도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의 실적을 보거나 아니면은 주식을 고를 때 수요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반도체 수요가 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건데 저는 반도체는 철저하게 반도체 주가는 공급에 좌우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화학이나 철강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부품으로 들어가는 커머디티 성격이 있는 비즈니스는 네. 수급이 미묘하게 차이가 나도요. 수요보다 공급이 조금만 많아도 단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실적이 망가지고 또 공급보다 수요가 조금만 많아도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됩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보면 그 반도체의 경우도 수요를 살피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반도체는 왜 공급이 중요하냐 하면 공장 같은 거 지으면 정말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커머디티로서의 수급의 미묘한 밸런스가 중요한데 반도체는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5월 같은 경우는 어떤 시기였냐면 기업들이 설비 투자 늘린다고 막 발표하고 있을 때였고요. 예. 이제 설비 투자라고 하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일단 좀 그 영업이 좋아서 벌어놓은 돈이 있을 때 투자를 하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가장 밝을 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나올 때는 일반적으로 어떤 산업이나 그 산업에 대한 평가가 장밋빛일 때 굉장히 이제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오는데 네. 경험적으로 보면 반도체는 투자가 늘면 공급이 확 늘고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또 공급이 늘어서 단가가 떨어지고 네. 뭐 어떤 그 산업이나 비즈니스 사이클이 있는데 뭐 불경기가 오게 되면 뭐 이익이 뭐 20-30% 줄고 뭐 이런 거랑 괜찮은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예 돈을 거의 뭐 쓸어 모으다가 SK하이닉스처럼 막 적자가 나고 아하. 굉장히 이익의 부침이 심합니다. 예. 근데 그 설비 투자의 반대는 감산이죠. 그렇죠. 얼마나 상황이 나쁘면 감산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처럼 이 업종 내에 2, 3위 업체는 이미 감산을 했고 삼성전자는 꼿꼿하게 우리 감산 안 할래 했는데 4월 달에 삼성전자도 감산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주식시장에서 뭐 법칙 같은 건 없겠죠.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반도체 주식은 투자가 늘 때 어떻게 보면 주가가 피크일 가능성이 높고요. 감산을 할 때가 강력한 바닥의 신호인데 뭐 엔비디아 같은 게 없더라도 굉장히 그런 점에서 보면 반도체가 의미 있는 반등을 1분기 실적이 아주 나빴지만 4월부터 글로벌 반도체 주식들은 반등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다가
엔비디아에서 확인이 된 새로운 수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반도체는 이제 정말 좋은 사이클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예. 굉장히 저는 우리나라 증시가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되게 굉장히 좋은 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한 600만 명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이제 그야말로 국민주가 됐기 때문에 조금 좋은 사이클이 올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올해들 이제 올해들 참으셨지. 예, 그럼 이제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이런 기운이 좀 오래 가야 할 텐데 아니면 언제까지 갈까 네. 아니면 이제 초입인가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럼 네. 좋은 사이클 기대해봐도 되겠다는 말씀은 이제 좋은 사이클을 바라보면서 그 초입 저는 앞에 와 초입이라고 있다. 봅니다. 예. 이제 시작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삼성전자를 작년, 재작년에 사셨던 분들은 예. 정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데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도 삼성은 괜찮을 거야, 삼성전자는 괜찮을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식을 사신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죠. 그 주식 사셔가지고 지금 한 2년 넘게 고생을 네, 하고 계신데 그래요. 예. 근데 삼성전자의 주가를 이렇게 보면 결국은 삼성전자는 오래 들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주식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이 삼성전자처럼 무거운 주식은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거나 이런 주식이 아니고 그렇죠. 또 주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의 변동성도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소위 9만 원 넘어서 9만 전자 때 사신 분들이 정말 5만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사이클이 이례적인 게 아닙니다. 반도체가 떨어질 때는 영업이익도 망가지고 주식도 한 40% 이상 조정을 받는 패턴들은 예. 삼성전자 주가에 과거에도 나왔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오랜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는데 예. 좀 뭔가 빛이 보이는 듯 합니다. 예, 제 생각에는. 그러니 아까 그 말씀은 꼭 엔비디아의 재료에 덩달아 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럴 만한 어떤 이 반도체 산업의 그리고 산업 현황 업황과 주가의 그동안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는 지금 네. 좀 제 생각에는 신뢰할 만한 전통적인 바닥의 통과 신호가 나왔고 엔비디아는 덤으로 붙은 것 같은데 덤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숫자가 예. 이럴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좀 놀라운 근데 그런 정도 엔비디아 같은 수치였다고 저런 생각합니다. 시총 큰 종목이 저렇게 장중에 29%가 넘는 지금 보니까 시총 6위가 됐더라고요. 와. 글로벌 시장 중에서 예. 예, 애플이 제일 클 테고요. 아마존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예. 있을 테고 예. 또 알파벳이 있을 테고 예. 또 사우디 아람코 어허. 예, 이 정도 다음에 6위가 됐습니다. 아유 예. 참. 아마 그 앞에 있는 5개가 시총이 1조 달러가 넘고 지금 엔비디아가 9,900억 달러인데 네. 오늘 시간에서 좀 플러스가 나니까 엔비디아도 또 1조 달러 시총 또 오늘 밤엔 또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그러면 네. 우리 한중일 중에 중국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네, 반도체는 뭔가 빛이 보이는데 중국은 좀 약하네요. 중국은 좀 생각보다, 약한 예, 것 같아요. 예. 저희 중국 쪽을 한번 이렇게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그 뷰가 적지 않았었는데 작년에. 네. 왜냐하면 그것은 지극히 좀 납득이 가는 전망이었는데 중국이 경제를 코로나로 봉쇄를 하고 지금 경제를 다시 재개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예전과 같은 중국 경제의 사이클이라 그러면 한 3개 분기 정도, 한 2개 분기 정도는 굉장히 뜨겁고 그리고 한 분기 정도 뭔가 여진이 가는 이런 정도의 그 경기 회복이 나타나야 되는데 중국의 지표들이 생각보다 약합니다. 거의 다른 나라에서 물건 사오는 수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입이 느는 게 아니라 전년 동월비 마이너스가 쌓이고 있고 예. 또 그 경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선행 지표로 평가가 되는 제조업 PMI 같은 게 4월에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은 생각보다 약한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왼쪽에 이 보시는 그림은 말씀드린 중국의 제조업 PMI가 고개를 드는 듯 했다가 지금 4월에 다시 50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네. 모습이고 네. 저는
중국 경제의 핵심이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국의 부동산 투자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4월까지 중국의 부동산 투자가 6% 줄었습니다. 작년에 부동산 투자가 10% 정도 줄고요. 네, 네. 근데 그 이전에 이 중국의 부동산 투자를 보시면 뭐 2012년, 13년까지는 이게 뭐 20%가 넘어가는 거고 18년, 19년도 뭐 이제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낮아졌지만 10%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 경제 성장도 저는 일본과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일본이 경제적인 자원을 토목에 많이 넣었거든요. 네. 예, 막 성과 섬사에 막 다리를 놓고 이런 데 넣으면서 결국은 동아시아의 성장 전략이 예전에 뭐 한 30여 년 정도 됐군요. 이 폴 크루그만 같은 사람이 이게 효율적으로 뭔가 그 자본 효율성이 높아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뭔가 압도적으로 경제적 자원을 많이 그 때려 부으니까 그 결과로 들어가는 인풋이 많기 때문에 아웃풋이 많아 보이지만 효율은 떨어지는 거야라는 건데 예. 대체로 이제 건설이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많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뭐 비슷합니다. 이제 투자 항목이 건설 투자가 있고 설비 투자가 있거든요. 그럼 이 GDP에서 한국은 건설 투자가 설비 투자의 2배 정도 됩니다. 지금 뭐 지난 정권 때는 이제 건설 투자 많이 늘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뭔가 그 광급 공사도 줄이고 했는데도 여전히 한국도 건설 투자가 비중이 높은 나라거든요. 예. 근데 중국도 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중국의 경기부양책이라고 하는 것이 뭐 뭔가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투자가 경기부양 효과는 즉각적이거든요. 예. 이게 뭐 시멘트도 막 사야 되고요. 또 사람을 고용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부양 효과가 즉각적인데 저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부동산 투자가 작년에 10% 줄고 올해 6% 주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이게 저는 중국 경제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지금 또 부양을 하기 위해서 또 여기 또 경제적 자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뭔가 계속해서 효율이 떨어지는데 경제적 자원이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중국의 관료들이 이 과잉 투자하다가 그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을 좀 명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합당한 선택인데 네. 또 다르게 또 해석을 하면 야 그러면 건설 투자 말고 중국이 어떻게 성장을 하지? 뭐 가지고 성장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피크 차이나라고 하는 중국이 크게 보면 뭔가 성장해서 정점을 찍고 떨어진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은데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뭔가 과하게 경기 부양을 해서 마지막에 화려하게 불꽃을 태우다가 그냥 아주 나빠지는 시나리오는 이 사람들이 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저는 중국 경제지표가 흐물흐물 약한 걸 보면서 역시 중국은 부동산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부동산 말고 중국 경기가 뭘로 살아나지라고 했을 때 피크 차이나를 언급하신 걸 보면 네. 딱히 살아나게 할 만한 게 없는데라는 결론에 도달하신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는 게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수출이 기반이 된 투자 중심으로 성장을 했고요. 예. 이제 투자라는 거는 뭐 할 때는 좋은데 이제 경제가 망가지기 직전에는 늘 과잉 투자가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건설 투자가 어떤 경제의 어떤 장기적인 부담이 정부 부채 부담은 뭐 GDP의 260%까지 늘어나는 그런 사례가 있고 한국도 뭐 건설 투자는 꾸준히 열심히 해왔고 설비 투자도 우리가 외환위기 직전에 그 당시에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은 이제 뭐 저는 시장 원리주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규제 완화. 왜 관료들이 쥐고 있어? 그냥 그 시장에게 맡겨주자라고 해서 외환위기 직전에 삼성그룹이 자동차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보철강은 당진에 엄청나게 큰 공장을 지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어떤 대역사가 벌어진다 그러면 그 성장률을 굉장히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들어 놓고 이게 뭐 한국과 같은 이런 시장에서 자동차 회사도 너무 많았던 것이고 결국 다 넘어간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중국은 그런 역사 속에서 과잉을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런 중국 경제를 보면 일종의 좀 탁구를 치는 듯한 게임입니다. 핑퐁인데 정말 경기가 나쁜다 그러면 좀 규제를 풀고, 어느 경우는 부동산 규제를 풀고 해서 네. 뭔가 리바운드가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되면 또 뭔가 규제를 다시 강화해가지고, 지난 10여 년 보면 중국 경제가 아주 나빠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견해는 실제로 보면 뭐 그러진 않았잖아요. 예. 근데 네. 중국 경제가 예전처럼 뭔가 탄성을 가지고 좋아지는 경제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중국 사람들이 부동산에 경제적 자원을 더 안 넣는 건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인데, 이거 말고 그렇다면 중국이 뭔가 성장을 끌어올린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또 딱히 안 보이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치를 네. 제가 갖는 감은 반도체는 생각보다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중국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은 것 같고, 생각보다 좀 기대치를 많이 낮춰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연말 정도까지 보면 기업 실적과 한국의 거시경제 변수도 뭐 이런 과정에서 뭐 한국이 사실은 지역적으로는 중국이 중요하고요. 또 산업으로는 반도체가 중요한데 뭐 이런 좀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뭔가 좀 엇갈리는 듯한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 지금 그래도 금년 들어서 뭐 좀 그 퍼센트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지간하면 증시가 다 올랐는데, 지금 인포맥스 6511 화면에서 마이너스 나는 것만 한번 불러볼게요. 뭐 페루 0.4% 하락,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다우가 1.15% 마이너스네요.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이 맞습니다. 21.3% 올랐는데, 네, 다우는 지금 1.15% 금년 들어서 네. 어제까지. 다우가 마이너스. S&P 500이 뭐 벤치마크니까 8.12%. 그러니 금년 들어서 한 8% 안팎이면은 다 뭐 고만고만하다, 평균이다 싶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한국 코스피가 오늘부로 14.4%, 예. 코스닥은 이 와중에도 플러스 24%. 그동안에 네.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네. 코스닥이 네. 예, 대만 16%, 중국 상하이가 3.99니까 4% 플러스라 보시면 되고, 심천이 1.87%인데 홍콩 증시가 많이 올랐죠. 아니 많이 빠졌네요. 올해요? 올해 들어서 홍콩 지금 항생이 5.23 마이너스, 항생이 5.54 마이너스. 홍콩 증시가 지금 본토보다 더 안 마이너스요?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안 좋고, 인도 뭐 말은 많이 했습니다만 인도 2.71%밖에 안 올랐으니까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부담이 있고, 아시아의 태국 한 8% 빠졌고, 유럽 쪽으로 가면 벨기에 말고는 다 그래도 올랐고, 이런 상황이니 지금 상대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좀 처지는 쪽에 드는 건 뭐 확실하네요. 네, 중국의 뭐 주식도 뭐 최근에 성과 못 봤는데 좀 상대적으로 부진하네요. 거기다가 자꾸 이렇게 자꾸 갈구니까, 네. 그죠? 서방에서 미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자꾸 제재를 가하니 네. 뭐 우회 경로를 찾기도 하고 어떻게 뭐 하긴 합니다만, 가만히 냅둘 때보다는 확실히 힘들 거 아니에요, 중국 입장에서. 아무래도 뭐 그렇죠. 예. 뭐 근데 아까 말씀하신 중국의 지표상으로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만, 중국에서 수입이 마이너스까지 나온다, 전년비.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좀 안 좋은 거죠. 악재죠. 네. 뭐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좋아질 때 받을 수 있는 수혜가 중국 밖의 나라들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이것이 뭐 짧은 과정인지 아니면은 긴 흐름의 변화인지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저는 뭐 긴 흐름의 뭐 그것도 저는 시작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한중수교 이후에 92년도에 한중수교를 했고, 작년 4월까지는 정말 중국에 뭔가 빨대를 꽂아서 빨아먹는 듯이 굉장히 많은 교역에서 흑자를 보다가 직관적인 비유. 네. 작년 5월부터 이제 네. 적자가 나기 시작해서 최근 12개월 중에 이제 11개월이 적자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한중수교 이후에 익숙했던 한 30년의 그런 것과 조금 다른 것들이 벌어지는, 저는 이런 현상 또한 저는 우리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변화의 초입 국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 경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네. 이제 국민적으로 조마조마해하면서 보고 있는 느낌을 전 뉴스 진행하면서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결국에 긴 흐름의 초입 단계라면
체질을 좀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거기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뭐 기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대비가 좀 필요한 거겠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좀 그 합리적인 비중 축소 내지는 중국으로부터의 엑시트 전략. 저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그런 거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도 소유권도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예. 이 투자한 거를 빼서 나오기도 되게 힘든 일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과정들도 어쨌든 뭐 우리가 중국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 나라 중에 하나이고 그런 거라 그러면 조금 연착륙을 뭐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파트너로서의 중국도 어쨌든 우리가 덕을 많이 받잖아요. 예. 그러면 뭐 과하게 자극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뭔가 좀 절충점을 좀 찾아야 되는데 예. 그러면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기업이 엑시트 전략을 잘 세우는지 체질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도 좀 섬세하게 들여다볼 필요도 있겠어요. 저는 뭐 중국 쪽에 노출도가 많은 예. 기업들은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지금 미국이 또 우리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에 약간 숨 쉴 틈을 좀 주는 것 같기는 해요. 예. 나오는 뉴스로 보면.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공장 빼라라고 하는 거니까요. 예, 그런 거니까 우리가 뭐 경제 전체적으로도 좀 잘 빠져나오면서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한데 근데 어느새 좀 지표상으로도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한국 수출을 한 12개월 정도, 지난 12개월 정도 네. 이렇게 누적해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했던 거는 한국 전체 수출에서 많이 나갈 때 홍콩까지 합치면은 대중국 수출은 한 30% 정도, 전체 수출의 3분의 1 됐고 미국은 뭐 한 9% 이렇게 되는 건데 예. 작년 5월부터 금년 4월까지 12개월을 누적해서 보면 중국의 비중은 12%로 줄어들었고요. 줄고. 미국이 16%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변화들이 이제는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작년 여름도 나쁘지 않아서 이게 꼭 뭐 계절 탓인가 싶기도 하지만 뭐 항상 트레이드오프 관계니까 1년기에서만 좀 듣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런데 요즘 네. 아침에 출근하면서 너무 상쾌해서 좋아요. 아, 날씨도 지금 청명한 데다가 아침에 좋죠. 네. 코가 시원합니다. 그럼 먼지가 없어서 맞아요. 좀 살 것 네, 같아요. 네. 우리 서울 경기 이쪽 수도권에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저 평택 무슨 세종 이쪽 거기가 유난히고 무슨 기류가 흐르는지 바로만 산동반도에서 넘어오면은 심한 날은 진짜 참 야 이런 땅에서 어떻게 살아 싶었는데 요즘은 살 것 같아요. 네. 참네. 상쾌합니다. 네, 네. 그래. 그러면 제가 오늘은 일본 증시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한번 미국 가서 부채 한도 협상 말씀을 좀 얘기를 예, 드려볼까요? 네, 네. 뭐 계속 뭐 이 외신들은 또 오늘 또 우리 시간으로 밤에 또 만남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는 원래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뚜렷한 철학의 차이가 있죠. 민주당은 시장에만 맡겨두면 안 된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정보 사업도 늘리고 재정 지출도 늘리는 게 민주당이 갖고 있는 철학이고 또 공화당이 갖고 있는 철학은 정부가 경제적 자원을 쓰면 이건 비효율이야. 정부가 쓰지 말고 차라리 감세 같은 거 해줘가지고 경제 주체가 알아서 쓰게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뭐 전통적인 철학의 차이가 있는데 차트 그 미국의 재정 수지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정부 살림을 보여주는 건데 전 이번에는 좀 민주당이 공격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당 정부로서 네. 막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친환경도 막 하고 싶고 그래서 IRA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이기도 이름은 그렇게 붙였지만 미국의 그 진보적 리버럴들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청사진을 모아놓은 그 결정체라고 보는데요. 이 미국의 재정은 그 회계연도가 10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월부터 9월까지 한 주기가 돌아가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 회계연도 2023년 작년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미국의 재정 적자가 9,900억 달러입니다. 9,910억 달러인데요. 그 전에 201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같은 기간 동안에 재정 적자는 2,90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 더 재정 적자가 늘어났거든요. 이게 왜 문제냐면 뭐 철학적 차이 이런 걸 떠나서
일반적으로 재정 수지는 경기에 역행하는 경향이 있죠. 경기가 좋다. 경기가 좋은데 정부가 돈을 더 쓰게 되면 경기 과열을 불러일으키는 거고 또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으면 세수가 더 많이 거쳐서 재정 수지는 개선이 됩니다. 예. 반대로 경기가 나빠서 민간이 못 쓸 땐 정부라도 돈을 써줘야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나쁠 때 재정 수지가 개선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지난 작년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미국 경제를 복기를 해보면 경기가 안 나빴습니다. 경기가 안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가 1년 전보다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거는 정말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로 그 코로나를 매개로 해가지고 바이든 행정 하고 싶은 걸 전 다 했다고 생각해요. 경기가 좋은데 돈을 더 많이 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경제적 자원을 사용하게 되면 민간이 돈을 못 쓰게 되는 일종의 뭐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 구축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는 금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이 돈 쓸 때가 많은데 정부가 그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걸어서 민간의 경제적 자원을 뺏어가면 네. 한정된 경제적 자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민간이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럼 그 결과는 돈의 가치인 돈값인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정부가 경제에 개입을 하는 게 구축 효과를 발생시키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이 금리인데 지금 작년에는 미국 금리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랬죠. 뭐 인플레이션은 물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저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동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한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경기도 괜찮았고 인플레인데 정부가 재정을 더 쓴 겁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공화당은 이런 게 너무 싫은 거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저는 뭐 타협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6월 1일이 됐건 뭐 금주가 됐건 타협은 되겠지만 바이든이 재정과 관련해서 지출을 상당 부분 양보하지 않으면 저는 이게 공화당이 그걸 타협을 안 해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 8월 달에도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면서 금융시장이 뭐 그야말로 대혼란을 겪었는데요. 예. 그때도 대통령 선거 1년 전입니다. 2012년 대선이 있었어요. 네. 좀 다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가 타결이 되더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지난 연준이 왜 그렇게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음에도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전 정부의 재정 기여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명목 GDP가 한 23조 달러 되는 규모거든요. 네. 그럼 정부가 1조 달러 적자 본 건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정부의 재정 적자는 누군가의 소득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1년을 놓고 본다 그러면 저는 경기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럼 이제 재정의 효과가 경기가 좋고 인플레가 심할 때는 정부가 돈을 막 썼는데 경기가 둔화될 때 돈을 못 쓰게 되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재정의 효과는 미국 경제가 이것이 뭐 소프트 랜딩인지 하드 랜딩인지 논란이 있고 혹자는 노 랜딩이야 이런 주장도 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재정 위험이 매우 컸다고 보는데 재정 위험이 조금 약해진다 그러면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에서 생각보다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안 좋다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다 그러면은 네. 그래서 저는 뭐 6월 1일까지 타협이 이루어질 거냐 이런 것도 뭐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어느 정도의 그 재정 지출 삭감을 공화당과 합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근데 생각합니다. 우리 김학의 선생님께서 준비한 자료에서 아까고 첫 번째 미국 부채 한도 관련한 협상의 제목을 네. Do a default by 네, 네,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안 그래도 5월 달에 이런 얘기했죠.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디폴트 내라 차라리 네. 이 얘기인데 지금 저 제목을 저렇게 다신 거는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지금은 뭐 이것도 우리가 뭐 우리가 합리성을 가진다 그러면 2011년도에 그런 정도의 그 대혼란을 경험한다 그러면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좀 그 합리적인 어떤 절정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2011년도에도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었고 야당이 공화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티파티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이들이 뭐 이제 정보가 하는 건 다 정보가 하는 건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2010년 11년 티파티의 일파는
연준도 해체하자 그랬어요. 중앙은행이 이렇게 제로금리를 만들어가지고 거의 뭐 금융가들은 사고 쳤는데 다 금융가들 도와주고 다 살려줬고. 다 살려주고 자원 배분을 왜곡하니까 이거를 연준도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원에. 예. 근데 하원 의장을 뽑을 때 투표 여러 번 많이 했잖아요. 한 10번 정도, 한 10번 넘게 10번도 넘었던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 티파티에 비견할 수 있는 약간의 좀 이제 보수 원리주의자들이 프리덤 코커스라고 하는 정파가 있는데 네. 실은 저는 뭐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트럼프의 생각과 되게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전략을 짜는 거는 제 생각엔 좀 맞진 않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만약에 좀 잘 안 된다 그랬을 때 문제는 이런 미국의 극간의 정파의 대립이고요. 예. 트럼프가 두어 디폴트라고 말했지만 디폴트를 내라라기보다는 마지막에 이런 얘기는 했어요. 바이든을 밀어붙여라. 우리가 디폴트를 감수하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재정 지출이나 이런 거 많이 삭감해 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는 뭐 미국이 나빠지는 하나의 경로는 아주 이제 미국에서 나타나는 극간의 어떤 정쟁 네, 이런 네. 것들이 하나 생각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인데요. 예, 뭐 근데 뭐 그 말씀 듣다 가능성은 보니- 낮다고 봐야죠. 말씀 듣다 보니 뭐 미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조금 이제 그런 식의 예. 깝깝해지네요. 예. 그리고 미국과 관련해서 그림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요. 제가 요즘 재미있게 보는 그림이 지금 왼쪽에 보시는 미국의 제조업 고용자 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 제조업을 잘 안 하는 나라, 뭐 서비스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라다라고 하는 거는 맞죠. 예. 맞는데 미국의 제조업 고용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게 80년이고요. 그러네요. 제조업 고용자 수의 저점은 2009년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예. 근데 80년부터 이제 뭐 80년이란 시기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이 답이고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고 이런 철학을 가졌던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을 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80년대의 어떤 이런 보수주의자들의 어떤 이상이 구현됐던 장이 저는 금융시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너무도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이게 돈도 없는 사람들이 M&A를 해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기반으로 부채를 당겨와서 M&A를 해서 상장 폐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걸 다 조각조각해서 팔아요. 그럼 이게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근데 그거 하는 사람 돈을 왕창 벌었죠. 그래서 여기 제가 네비스코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과자 회사죠. 오레오 같은 거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80년대 이 네비스코의 M&A를 둘러싸고 굉장히 아주 큰 뉴스였죠. 그래서 KKR이라고 하는 사모펀드가 아주 비싸게 인수를 했고, 예. 뭐 이 과정을 그린 굉장히 재미난 르보인 그 문 앞의 야만인들 뭐 이런 책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80년대가 어떻게 보면 제조업을 등한시하고 부가가치는 금융이다라고 하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북아 금융허브 그리고 또 뭐 제2의 메릴린치 되기 막 이런 것들이 2000년대 초에 그 노무현 정권이라 그러면 비교적 진보적인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이 사회의 슬로건이 됐었거든요. 그런 정도로 지배적인 걸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근데 이제 2008년 금융위기를 겪자마자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저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버드 대학의 이제 피사노 교수 같은 사람이 아니야 이제 우리 제조업을 해야 돼. 너무 제조업을 안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너무 사회 기반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전히 미국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이긴 한데 제조업 취업자 수가 2010년부터 줄어드는 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뭐 제조업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갈등 이런 것들이 트럼프라고 하는 돌출적인 인물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미국도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IRA라고 하는 거는 미국 밖에 있는 외국 기업들도 우리 땅에 투자해줘라고 하면서 막 윽박질러서 불러들이잖아요. 예. 자국 기업을 미국 내로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걸 리쇼어링이라고 하는데 리쇼어링이라는 얘기가 2012년, 13년 때도 이제 처음으로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중국과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상당히 오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제가 2달 전에 그 보여드린 차트도 GDP에서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이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뭐 드리고요. 네. 좀 저는 일본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일본의 성과를 보면 일본이 한국보다 좀 더 오른 것 같은데 예. 예, 일본이 한국보다 주가가 더 좋고요. 예. 그리고 추세로 보더라도 일본은 90년 여름 이후로 가장 높으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로 많은 나라 주가가 고점을 쳤다가 조정을 받고 예. 고점 대비 낮은 수준인데 예. 일본은 지금 코로나 이후 그 고점을 다시 넘어선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일본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죠. 지금 뭐 이제 BOJ가 계속해서 양적 완화하면서 금리가 쌀 거다라는 주장도 있고 또 이제 뭐 글로벌 밸류 체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본이 뭐 수혜를 볼 거라는 얘기도 있고 또 엔화가 오늘 최근에 139엔까지 갔거든요. 엔저 수혜 얘기도 있는데 140엔 또 살짝 어제 넘었습니다. 그렇군요. 장중에. 예. 저는 이 동경증권거래소가 그 한 달 전에 굉장히 재미난 공문을 상장사들에게 보냈는데요. 네. PBR이 1배 미만인 기업들은 주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서 자기들에게 얘기해달라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럽니다. 증권거래소에서요? 거래소에서. 아니 일본 재무성도 아니고 네. 일본 거래소가. 총리실도 아니고 예. 일본 도쿄 스탁익스체인 도쿄 거래소에서요? 예, 동경증권거래소. 이 웬 오지랖입니까? 정말 아니 이게 무슨 정말 이상한 이상하네요. 좀 오지랖이죠. 예. 근데 저는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기업인데요. 네.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대주주 스캔들도 있었고 막 거의 과장 광고 막 이런 회사인데 일단 PBR이 1배 미만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뭐냐면 이 회사도 그렇습니다. 이 지금 저 슬라이드에 지금 제시한 한국의 어떤 예, 한국의 우리나라 모 기업입니다. 모 기업입니까? 네. 근데 저는 지금 일본이 갖고 있는 문제 의식과 한국 경제가 처해 있는 상황에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 기업이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요. 네. 이 기업 어떤 업종인데요, 이게? 음식료 업종입니다. 음식료? 네. 일단 듣다가 한번 종목을 한번 그 떠올려 예, 봐야겠다. 이니셜은 N으로 시작하는 건데요. 예. 예. 힌트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네. 예. 네. 이 회사는 자기 자본이 7,300억 원인데 시총이 4,100억 원 정도 아. 합니다. 어허. 그러면 장부 가치보다 장부로 예. 평가한 자기 자본의 주주들에게 귀속이 되는 목보다 네. 네. 시장에서 평가가 되는 금액이 더 적은 거죠. 그러네요. 이게 이제 PBR이 1배 미만이란 거는 이런 일이거든요. 0.56배라는 얘기네요, 예. 지금 PBR이. 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PBR 1배가 뭐 청산가치 이런 청산가치는 사실 아니죠. 청산가치는 그 자산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거, 그 장부상의 가치와의 비교인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장부상의 주주들의 몫으로는 있는 것보다 시장평가가 박한 거는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장부상의 가치를 갖고 있지만 얘네가 돈을 잘 못 벌 거야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중간에 당기순이익을 보시면 이 기업이 이 적자가 최근에 많이 누적이 되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자기 자본이 점점 줄어들 거라는 그렇겠죠. 우려가 여기 투영이 된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원래부터 엉망인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많이 벌어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그림을 보시면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을 대표하는 우량 자산주였어요.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PBR이 1배 미만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뭔가 자기 자본을 많이 쌓아놨는데 앞으로 이 기업이 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증식시키기가 힘들 거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본을 앞으로 늘려가는 능력을 보여주는 게 자기 자본 이익률인 ROE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이 회사는 최근 10년 동안 ROE가 제일 높았던 게 반올림에서 4.3%밖에 안 됐어요. 최근에. 예, 그러면 이런 회사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를 하는데 사회적 자원을 파괴하는 성격도 있어요. 우리가 은행에 맡겨도 내가 사업한다고 리스크를 안 줘도 2%, 3% 증식이 되는데 네. 내가 사업을 한다면서 그 정도 이상으로 증식을 못하는 거는 경제적 가치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한국에 많습니다. 네. 많다. 왜냐하면 성장이 둔화되는 예전에 굉장히 좋았던 시절을 가졌고 근데 앞으로 성장이 둔화가 되는 게 굉장히 좀 확률이 높다 그러면 사람들이 장부상의 가치보다 디스카운트해서 이
주가를 경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BR 1배 미만의 주식은 한때 좋았지. 그렇지만 미래는 좀 걱정이 되네. 근데 일본이나 한국이나 경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단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제가 이제 성장은 둔화가 되는데 이 경제적 자원을 증식시키기 힘든 경제 주체가 꼭 쥐고 있는 거예요. 경제 자원을 쥐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지나고 나면 지금 PBR 1배지만 계속해서 자기 자본을 깎아먹으면서 깎아먹고. 나중에 되면은 PBR 1배보다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돌게 하는 방식인데 결국은 비효율적인 경제 주체가 니네가 경제적 자원을 들고 있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도쿄증권거래소에 그걸로 가서 그럼 어떻게 이거 주가를 끌어올릴까요? 얘네는 성장성이 별로 없는 겁니다. 네, 네, 네. 주가가 뭐 바보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의 네. 밸류에이션도 나름의 집단지성의 결과거든요. 예. 그럼 이거 끌어올리는 방법은 주주환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그게 또 맞고요. 이 돈을 내가 증식을 못 시켜. 그럼 배당이라고 줘서 나눠줘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뭐 하다못해 소비를 하든가 아니면 그 경제적 자원이 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돈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네. 그 행위가 결국은 배당이고 네. 자사주 매입이에요. 그리고 또 배당을 하게 되면 자기 자본을 줄입니다. 배당 주는 것만큼 자기 자본이 줄어들거든요. 예. 그러면 자본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ROE 가 ROE라는 올라가죠. 게 결국 이제 분모가 자기 자본이 네, 낮아지니까 네. 그래서 실은 PBR 1배 미만의 주가를 끌어올리라고 하는 거는 그것의 다른 표현은 주주 환원을 하세요입니다. 근데 최근에 벌어지는 일본에서 벌어지는 거는 주주 환원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식의 도쿄증권거래소에 매우 좀 이례적인 네. 이런 식의 요구가 단발적인 게 아니고요. 아베가 이제 굉장히 좀 괴팍한 정치인이기도 했는데 예. 저는 아베와 같은 인물은 어떻게 보면 아베와 같은 문제적인 인물이 이 일본의 수상이 됐던 거는 고여 있는 경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게 뭐 30년 동안 고령화되고 그래서 이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을 꺾으려 그러면은 굉장히 그런 이단화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근데 아베가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양적 완화나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아베의 그 아베노믹스의 그 세 가지 뭐 화살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첫 번째가 BOJ가 돈 많이 풀어라. 네. 또 두 번째가 재정을 많이 써야 된다. 네. 세 번째가 아주 적극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이게 세 가지 화살인데요. 이 세 가지 화살 중에 구조개혁에 속하는 게 이토 리포트라고 하는, 이토라는 게 이제 일본의 도쿄대 교수 이름인데 네. 이토가 2014년에 이토 리포트라는 걸 썼습니다. 그 이또 요지는 이또 하면 이또 히로부미 우리가 잘 아는 이토는 그런 이토죠. 2등 방문. 네. 그래서 근데 네. 이토 리포트는 주주 행동주의라든가 주주권 행사를 강조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좋았던 시절에 벌어놓은 자산들이 기업에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은 앞으로 별로 안 좋아 보여. 투자도 안 하고 또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이토 리포트가 나오고 일본이 사실상 국가적인 아젠다로 주주권 행사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아베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예. 우리나라도 저는 금융 자본시장을 통해서 한국의 구조개혁을 한 게 왜 아니겠다라고 봐요. 김대중 정권이 자본시장을 급진적으로 개방해서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면서 저는 한국의 그 지배구조가 그나마 개선됐던 거는 뭐 외국인 주주들의 힘으로 뭐 재벌 개혁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자본시장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본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주주행동주의 펀드 개수가 늘어나고 또 워렌 버핏이 최근에 일본의 뭐 종합상사 주가 네, 샀는데 예. 그 회사들도 주주 환원을 되게 많이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본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일종의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적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몸부림이고 그래서 정부 차원의 어떤 그런 식의 프로젝트가 있었고 도쿄 증권거래소의 일견 우리로 보면 정말 오지랖이 넓은 그런 조치도 저는 이토 리포트의 연장선상에서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래서 저는 한국은 뭐 반도체가 좋아지고 이런 말씀 드렸지만 그냥 장기 박스권일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 우리는? 예, 뭐 그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예, 주식은 명목 예. 변수가 올라가는데 네, 네. 우리가 뭐 중국 덕보다가 중국 성장이 둔화되면서 한국도 저성장으로 간 이후에 우리 주식이 뭐 한 1년 정도 놓고 봐서 괜찮았다. 이게 2017년, 2020년 두 번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그냥 뭐 박스피란 말이 나왔을 정도 재미없는 횡보가 노멀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시장이 만약에 한 번 더 레벨업이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일본과 비슷한 스토리 어떤 주주권 행사가 좀 잘 이루어지고 예. 주주들의 권리가 좀 높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래서 저는 일본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한편으로는 뭐 미래지향적이라기보다 굉장히 좋았던 사회에서 과거에 잘 벌어놓은 자산이 있고 그건 굉장히 또 뭐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그 기업들이 자산을 축적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일본이나 한국이나 잘 그 자산을 축적한 나라들입니다. 지금까지 그 성장 고성장기를 잘 건져오면서 네. 그래서 저는 일본 주가가 과거를 팔아먹으면서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지도 않아요. 이것 자체가 뭔가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가 그 증식을 못하면 다른 사람에 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일종의 국가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약간 감히 뭐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의식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2014년에 박근혜 정권 때 초과이익 관료세제라는 게 있었어요. 예, 기억납니다. 근데 이 대상은 조금 달라요. 일본 같은 경우는 PBR이 1배 미만인 회사. 너네 예전에 잘했지만 앞으로 별 볼 일 없으니까 주주환원을 해서 뭔가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가져가자는 입장이고 예. 한국의 초과이익 관료세제가 됐던 건 좋은 회사예요. 좋은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이 그 돈을 계속 쌓아만 두고 있으니까 이 일정 정도 규모가 되는 이익을 내는 회사들이 그 돈을 쌓아두지 말고 네.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주주들에게 배당해. 그거 하면 우리가 과세할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9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뭐 이런 각도로 보면 네.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황당하거나 이런 것도 저는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이제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거죠. 예. 마지막 몸부림. 또 그 경제적 자원 누군가에게는 정말 아까 그 기업처럼 자본을 증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또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더 불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한국도 우리가 올 초에 주주 행동주의, 주주권 네. 행사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저성장으로 가면 갈수록 이것이 뭐 주식시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원의 배분 이런 관점에서 특히 저는 한국도 그런 토양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2019년도에는 한국의 주주 수가 61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식 투자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한 1,400만 명을 넘어간 것 같아요. 예. 그럼 이런 것들이 경제적 자원이 재배치가 됐을 때 상당수의 주주의 물리적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국민 경제 전반의 자원 배분이나 이런 쪽과 관련해서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조금 한국이 일본보다 그 여건이 나쁜 거는요. 네. 기관 투자가가 너무 없습니다. 우리나라. 예, 지난 3월 달에 저는 전체 거래 대금에서 예. 이 자산운용사가 차지하는 비중 어느 나라나 자산운용사는 그 나라 자본시장의 중핵이거든요. 예. 몇 퍼센트 됐을 것 같으십니까? 1%가 안 됐습니다. 예? 1%가 안 됐었어요. 물론 이제 개인들의 회전율이 높아서 한 60% 이상은 늘 개인 투자가 비중이 높고 네. 근데 자산운용사가 한 10수년 전에는 한 15% 이렇게 했거든요. 예. 되게 1% 미만이에요. 일본은 어느 정도였어요, 기관이? 일본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처럼 그 기관 투자가의 비중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진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굉장히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근데 주주권 행사를 하려면 누가 해야 되냐?
기관이 해야 돼요. 네. 그 기관 투자가가 해야 되는데 예. 한국에서도 뭐 강성보 씨나 이런 그 뭔가 이제 성공의 경험을 쌓는 그런 주주행동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기본적으로 기관들이 주식이 많아야 그걸 가지고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게 주주행동주의거든요. 근데 한국의 핸디캡은 그걸 할 수 있는 기관이 너무 없다는 거. 할 수 있는 기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근데 국민연금은 그분들도 공무원인데 큰 흐름을 공적 연금이 주도하기는 되게 힘듭니다. 네. 요즘 이제 우리나라 연금도 주주권 행사나 이런 거 굉장히 고민해서 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뭐 연금이 너무 나서면 뭐 연기금 사회주의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올 테고요. 민간에서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공적 연금은 그 흐름이 크게 잘못되지 않으면 쫓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은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 주주권이나 주주환원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한국 증시의 정말 사활을 좌우할 요인이라고 보는데 예.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물적인 기반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게 한국 시장이 내재가 된 핸디캡인 것 같고 근데 혹시 뭐 그렇게 되려나요? 이제 정보가 이 기관 투자가들 펀드를 안 하는 것도 이제 정보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할게라고 하는 또 굉장히 큰 변화이거든요.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주권 행사의 어떤 매개가 혹시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상상도 하는데 아무튼 뭐 그거는 뭐 이제 상상의 영역이고 예. 기관 투자가 힘이 너무 약하다는 거는 좀 뭐 한국이 가진 주주권 제고와 관련되는 핸디캡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면 센터장님께서 일본 엔화가 약해지는 거에 대해서는 자 일본은 어쨌거나 아베노믹스 이래 네, 엔화 약세 이꼴 니케이 상승이었어요. 네, 네. 지금 그 공식은 요즘도 통하는 것 같아요. 요즘 그렇죠. 특히나 예. 그 2012년 이때 그 아베노믹스 때 올랐던 것도 엔화가 너무 많이 다른 데보다 차별적으로 많이 절하가 됐거든요. 전화됐고 근데 지금도 조금 이제 그런 성격들이 좀 있죠. 엔이 살짝 좀 많이. 봐주는 것 같기도 하고 미국이. 아니, 그럼요. 저는 그 우리가 2012년도 이때 그 자국 통화의 인위적 약세는 이거는 뭐 근린 궁핍하라 그러잖아요. 그랬죠. 옆에 경쟁하는 나라 예. 힘들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관료들이 명확하게 정리를 해줬었어요. 한 8, 9년 전에 아 이건 일본 내정의 문제다.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뿌리 내부의 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도 인위적으로 돈도 많이 풀어야 되고 또 그 결과가 엔화 약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일본 내부의 문제라고 했었는데 저는 뭐 이런 것들이 미국의 용인하에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이 미국을 공격한 나라기도 하지만 예. 그 두 관계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거는 예. 뭐 역사적으로 굉장히 또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G7을 해도 그래 도쿄도 아니고 오사카도 아니고 저 홋카이도도 아닌 히로시마에서 합니까? 아, 예. 그걸 갖다가 한다는 거는 이제 그 털잔 얘기거든요 서로. 네. 그런 좀 상징성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 히로시마에서의 G7 이런 그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 환율이 만약에 큰 흐름에 있어서는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뭐 한 940엔에서 1,000원, 100엔당 네. 그 안에서 놀고는 있습니다만 이러다가 이게 지금 만약에 이게 엔원 환율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낮아지는 뭐 진짜 900원을 간다든지 900원 아래로 간다든지 하면은 이거는 좀 판도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그한 최근 한 30년 정도 봤을 때 네. 한국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이제 원화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약해진 원화가 그 다음 국면에서 굉장히 이제 V자형 경기 회복의 동력이 됐거든요. 그랬죠. 외환위기 때 외환위기 원달러 때도 그랬고 2,000원 2008년에도 갈 때 그랬고 그때 이제 정경련 회장이었던 김우중 씨가 우리 무역수지 흑자 500억 불 합니다 그랬을 때 네. 야, 아유, 뭐, 바람을 달아도 그렇게 과한 숫자를 어떻게 실제로 했거든요. 했죠. 그리고 2008년도에도 원달러는 1,600원 가면서, 뭐, 저는 그 IMF 외환위기 때의 고환율이 한국의 반도체를 살렸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고환율이 한국의 자동차를
굉장히 반열에 올렸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도 원달러 한 1,450원까지 갔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수출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는 그 당시엔 원화만 차별적으로 약했는데 아하. 근데 지금은 일본의 엔이 사실 더 약하거든요. 더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환율에서 얻는 회복, 과거에 이제 V자형 회복의 동력이 됐던 그런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 뭐 그런 정도로 간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조금 뭐 중국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뭐 수출은 생각보다 조금 더디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서 좌우지간 한 달 동안에 위안화에 대해서도 위안화가 싸졌고 네. 우리 원화로 엔화도 싸졌고 뭐 심지어 유로도 그러래요. 유로도 지금 한 4주째 지금 막 약식 달러가 강하죠. 1,480원 정도 하던 게 지금 1,420원까지 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당장 딴 데서 뭐 반도체가 됐건 자동차가 됐건 일본이 조금 더 싸게 네. 가격표를 붙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네. 우리가 자꾸 여행을 가도 일본 가겠다는 사람이 많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자기들 돈 쓰는 재미가 덜하니까 네. 덜 들어오게 되고 야 그렇다면 이게 환율이 그래 보기에 무서워서 그렇지 이게 뭐 1340, 50 이러니까 막 약간 무서워서 그렇지 남들 약할 때 같이 약해줘야 되는데 예, 남들 그런 면이 좀 있죠. 근데 아까 그건 참 좋은 인사이트네요. IMF 때에 우리가 2,000원에 갔다가 안정화된 그 환율이 대한민국 반도체를 갖다가 한번 들어 올렸다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그거는 자동차가 조금 저는 한번 그 힘을 덕을 많이 봤다고 봅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우선 숨통을 틔워주면서 거기에 우리가 기술력, 디자인 이런 데서 또 한번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런 상황.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이렇게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은 그거 하더라도 어떻게 센터장님께서 지금 이제 하반기가 곧 다가옵니다만 크게 좀 하반기에 좀 무섭다 내지는 너무 그렇게 떨지는 말고 어떤 투자의 기회를 잘 보자 이렇게 두 개로 단순한다면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뭐 저는 하반기는 경기 요인 이런 거보다 이제 금리가 어쨌든 뭐 미국이 6월달에 금리 인상을 멈추더라도 상당히 높은 금리가 이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언제 멈추나를 생각하는데 그 2008년 금융 위기도 예. 연준이 금리 인상 멈춘 건 2006년 6월이거든요. 예. 근데 금리를 안 낮추고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되면서 누군가를 압박하니까 서브프라임이 터져 나온 건 금리 인상을 멈추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예. 서브프라임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예. 베어스턴스 파산한 거는 금리 인상 이후에 뭐 한 1년 6개월 지난 다음에 베어스턴스 파산하고 리먼은 금리 인상 멈춰진 후 2년 지나서 파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용의 어떤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크레딧 리스크가 연준이 금리 인상 멈췄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약간 시차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도 미국인데 이제 오늘 워낙 우리를 둘러싼 여러 나라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미국 상황은 이렇고 네. 중국은 또 이렇고 일본은 이렇고 각각 또 시사하는 바가 있었을 텐데 네.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투자자들이 앞으로 투자 방향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좀 한마디로 요약해 줄 수 있는 조언 말씀 있으실까요? 적절한 분산이 너무 분산. 뻔한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적절한 중요하죠. 좀 분산이 나눠야 된다. 특히 동북아 내에서도 조금 일본이 약간 좀 입지가 좋아지는 듯한 그런 생각은 갖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센터장님하고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 말씀은 한번 드리고 싶으네요. 우리 어제 금통위에서 세 번째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만 네. 기준금리는 그렇게 동결을 한다고 해도 결국 시장이 못 견디고 올라가 버리네요. 이거 한 국고 우리 5년물 이거 뭐 한 일주일 전만 해도 3.2% 이러던 게 지금 3.54, 3.5 이러니까 네. 한은이 기준금리는 붙들어 매고 있는데도 네. 시장이 못 견디고 금리가 올라가 버리네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리 시장이란 게 어떨 때는 보면 바보 같고 어떨 때는 막 탐욕스러워 하는데 그 와중에도 필요한 프라이싱은 또 하면서 가는 것이 또 시장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공유합니다. 네. 자, 여기서 1부 마무리하고 센터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이 시간은요.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